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하영입니다. 코로나19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우울감이라는 블루가 합쳐져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이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유재춘 센터장을 모시고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변화와 의사로서 그의 삶과 철학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모두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희망하는 의사. 대전 을지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유재춘 교수. 대전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대전광역 자살예방센터의 센터장으로서 개인은 물론 지역사회 모든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람을 중심으로 성실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유재춘이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전염 사태 때문에 많이들 힘들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으신 부분들이 많을 텐데, 더구나 또 무더기까지 찾아와서 다들 고통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모두들 좀 이렇게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넘기셔서 좀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고, 사실 제가 바라기는 이런 것들이 잘 지나가서 올 가을에 그 두 번째 아주 대유행이 오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유. 사람들이 아마 생전 처음 이런 경험을 전부 다들 하니까 네. 준비도 안 돼 있고 해서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가장 이제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불확실한 상태에 네. 빠졌을 때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좀 불안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수록 우리 센터장님의 그 지혜와 그리고 이 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조사해 보니까 센터장님이 원래 소속이 을지대학교 정신건강 전문의 하시면서 교수님이고, 그리고 여기 또 대전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네. 센터장 하시고, 근데 을지대학교는 사람들이 다 아는데 대전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거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그 대전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복지부와 이제 대전시가 지원을 해서 네. 을지대학교 병원이 이제 위탁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고요. 네. 사실 이런 기관은 이제 전국의 광역시도 17개 광역시도에 다 하나씩 지금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는데, 대전 시민들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고 또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과 그 가족들을 또 지원하는 일을 하고요. 또 자살 위기에 있는 분들을 좀 돕고 그런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자살률을 낮출 수 있도록 일을 하는 이제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언제부터 일을 시작했죠? 저희는 이제 2013년부터 개소가 돼서 여러 가지 일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시에서 이제 일을 하지만 각 5개 구에는 또 구별로 또 기초센터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센터에서는 각 그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또 중증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을 사례 관리하고 하는 일들을 직접 하고 계시고, 저희는 이제 24시간 그 1577-0199라고 하는 그 정신건강 상담 전화를 하면서 또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 생명의 중요성에 대한 어떤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어떤 인력들을 또 교육시키고 또 교육 자료들을 개발하고 그런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자치구에 있는 센터를 또 지원하는 일도 굉장히 크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거기서 직접 사람들을 만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저희가 제공한다든지 함께 여러 가지 조사 사업을 해서 대전시의 정신건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좀 파악하고 문제점이 뭔지 파악해서 또 대전시와 함께 해서
그 앞으로 정신 건강을 위한 정책을 좀 개발하고 이렇게 좀 수립하는 것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아까 언급하실 때 자살 얘기도 하셨는데 여기 센터에 또 하나 더 자살 예방 센터장님도 겸하고 계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연계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자살 예방 센터가 이제 2019년부터 이제 생겨서 저희가 작년이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 예방 팀을 이제 만들어서 초기부터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센터의 한 팀으로서만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고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광역시에서 이제 생각을 해서 그 팀을 이제 센터로 좀 확대 개편을 해서 새롭게 출범을 했고, 그래서 이제 별도의 센터로서의 좀 위상을 갖추고 좀 일을 한 게 이제 작년부터니까 사실 일은 그 전부터 쭉 해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시구나. 제가 우리 센터장님 전공 분야 이렇게 보니까 진료 전문 분야가 정신분열병 그리고 노인 정신학 중 정신의학 중 치매 또 하나가 생소한 게 지역사회 정신의학 네. 뭐 정신분열병 뭐 짐작할 수 있겠고 노인 정신의학 중 치매 이것도 뭐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겠고 마지막 거는 좀 생소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그러시죠. 아무래도 이게 지역사회 정신의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크게 봐서 지역사회의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고 그 분야에서 이제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 지역사회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학의 분야는 이제 그 병원에서 찾아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진료를 하는 게 이제 주 역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지역사회의학은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 시민 전체를 이제 대상으로 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또 질병을 예방하고 또 어떤 질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또 질병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도록 재활을 돕고 하는 이런 좀 포괄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예방이나 교육에 더 중점이 있고 뭐 의학의 분야 중에서는 조금 더 이제 사회 참여적인 그런 성격을 갖는 그런 분야고 지역사회 정신의학은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정신 건강 쪽으로 관련해서 이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이군요. 찾아오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근데 아무래도 인간이 사는 환경이 지역에 따라 도시와 뭐 농촌도 다를 수 있고 대전과 서울이 다를 수 있으니까 아마 그 차이도 살펴가면서 정신적으로도 안정되게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뜻이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나라마다 또 같은 나라 안에서도 도시냐 농촌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필요한 그 예방 방법이나 또 교육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또 시스템을 갖추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 정신의학은 그 주로 이제 광역 그 지자체별로 해서 별도의 그런 이제 그 시스템을 갖추고 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걸 독자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인사 말씀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게 다 지금 엉클어졌다고 볼까 하여튼 일상이 아닌데 실제 이 센터장으로서 일을 하시면서 느끼는 일상 임상도 경험도 그런가요? 이 사회 현상이? 예,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뭐 생활 속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요. 제가 느끼는 거는 처음에는 이제 기존의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약간 좀 그런 불안 요소가 있던 분들이 좀 크게 좀 불안해하면서 반응을 하셨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일반 시민들도 많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코로나 블루 뭐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이런 것들이 오래되다 보면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타격이 크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사람들에게 이제 실감되게 되면 더 나중에 좀 문제가 되고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구체적인 이제 그 실례를 보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시간 이제 그 정신건강 상담 전화를 받고 있는데
상담 전화 건수가 뭐 이전에는 뭐 한 달에 한 300건 이상 이렇게 좀 전화가 왔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그 600건 이상, 뭐 거의 배 이상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일반 시민들 중에서 이렇게 좀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좀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좀 약간 극단적인 예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 주말에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보고받기로 그 대학생인데 이제 집에서 떨어져서 혼자 나와서 이제 그 생활하던 학생인데 그 수업도 지금 안 가게 되고 집에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받게 되고 또 알바 다니던 것도 이제 거기 중단돼서 이제 못 가게 되고 이러면서 혼자서 오로지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외롭고 생활적으로도 힘들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이 좀 심해지면서 자살을 시도해서 저희 응급실을 방문한 경우가 있었다는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길 정도로 이게 일반 시민들이 지금 받는 스트레스 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런 센터 이런 데서 앞서서 뭔가 예방책도 강구해야 되고 그럴 텐데 물론 이게 뭐 대전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국적인 거니까 막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선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해결이 돼야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질 테니까 우선 그렇게 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겠는데 일단은 뭐 확진자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네. 그분들이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뭐 아시는 것처럼 우선 코로나 그 확진자가 되면 이거 뭐 어떻게 잘못될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 그리고 그 병 자체로 인한 고통도 굉장히 심하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병에 걸린 것이 내가 조심하지 않고 이렇게 생활을 좀 뭔가 잘못해서 그랬다는 어떤 비난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그런 죄책감 같은 것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전염시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또 환자분들이 치료받는 병원에서 이제 정신건강 상담을 받고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그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가족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는 그 저희 센터들을 포함해서 또 보건소 같은 데서 같이 협력을 해서 저희가 뭐 그런 자가격리를 할 때 필요한 좀 물품들을 좀 지원하고 심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한다든지 또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상담을 제공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정말 바빠지셨겠네. 지금 요즘 너무 예전하고 달리 뭐 전화도 많이 받아야 되고 뭐 그런데 지원도 나가야 되고 사실 그 코로나 자체도 그렇고 코로나 블루도 그렇고 정신적인 건 육체적인 건 다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스스로도 고통스럽지만 치료하시는 치료진들도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서로 네.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힘이 되고 해야 되는데 무슨 캠페인도 우리가 벌리고 그러잖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네. 치료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 뭐 간호 선생님들 힘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그렇죠. 그 뭐 다들 뭐 아시고 계십니다만 그 이 코로나 사태 초기보다 지금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고 이게 장기화되면서 의료진들도 많이 지금 힘들어하고 좀 피곤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병원에서는 그 선별진료소 근무를 돌아가면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차례 이제 근무를 했었었는데요. 하다 보면 이게 실제로 환자가 와서 내가 또 감염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또 근무하면서 그 보셨겠지만 이제 그 방호복이라고 그래서 그냥 네. 전신을 뒤집어 쓰고 뭐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뭐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답답하고 힘든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할 때에 그래도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알아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다는 사실이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요새는 그런데 뭐 교육도 그렇고 일반 경제 생활도 그렇고 전부 비대면이 되고 이렇게 주로 이제 온라인으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떤 때는 편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역시 사람이 마주보고 이렇게 교육도 받고
또 뭐 경제 활동도 하는 것이 훨씬 인간적인데 지금 이게 그러지 못하는데 아마 대전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이 비대면화 디지털화로 많이 바뀌지 않으셨나요? 여기도? 뭐,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일의 특성상 여러 가지 회의를 한다든지 또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지금 많은 경우 지금 회의도 지금 할 수가 없고 교육도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뭐 많은 경우 뭐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뭐 이메일 같은 걸로 해서 이제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교육을 진행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바뀌고 있어서 저희로서도 상당히 좀 이렇게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서로 이렇게 사람들 간에 정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문제를 또 해결해 나가고 좀 또 마음의 위로를 받는 부분이 많은데 빨리 좀 이런 상황들이 해결이 돼서 우리가 좀 만나서 인간다운 그런 정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회복될 수 있었으면 하고 정말 바라봅니다. 네. 원래 근데 정신 건강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때는 대면도 하겠지만 아까 전화번호가 있던데 네. 전화로도 이렇게 하면 예전부터 그 비대면 상담은 좀 있어 왔었던 거 아닌가요? 이거는 이제 정신과적인 문제의 특성이기도 하고 또 뭐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1577-0199라고 하는 네네네. 전화번호인데요. 이거는 전국 공통으로 어디서나 이제 이 전화를 걸면 그 24시간 그 정신 건강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대전 지역에서는 저희 이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 전화를 받아서 이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생각해 보면 아시지만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좀 이렇게 심리적인 문턱이 좀 높아서 조금 어려움을 좀 느끼고 있고 좀 힘드시더라도 막상 이렇게 와서 상담을 하고 진료를 받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해서 이제 좀 필요한 정보를 좀 얻거나 조금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전화를 제가 열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있고 뭐 저희 외에도 사실 뭐 그 생명의 전화라든지 뭐 다양한 형태의 그런 전화들이 있어서 그런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꼭 그 지금 시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손쉽게 접근해서 그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서비스라고 생각이 되고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아직도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홍보를 하고 알린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직도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또 한번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기억하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본인의 혼자의 고민과 뭐 정신적인 문제가 사실은 옆에 사람 또 가족들한테도 이렇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괴로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 직접 상대해서 뭐 얘기하기 어려우면 아까 그 전화해서 전화번호 1577-0199입니다. 1577-0199 이게 1577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 연결 번호가 되겠고 0199가 한 살부터 99세까지 그러니까 평생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0199라는 번호를 이제 정했으니까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좀 상담을 받으면 좋겠네요. 네. 아까 평상시는 한 300건 네, 매달 한 300건 정도 저희가 이제 전화를 600건 이상이 받았었는데 온다고. 지금은 600건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 코로나19가 야기시킨 사회 문제가 있긴 있군요. 이런 측면에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앞으로 그러면 이런 것이 다 예상되는데 더 심화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자살이 문제니 정신적인 질환 문제가 코로나19와 더불어 증폭될 것 같다 생각하면서 이제 뭔가 예방책을 이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사실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는데요. 네. 그 일반적으로 이런 그 재난이 닥치게 됐을 때에 그 재난을 심하게 경험하는 동안에는 자살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실제적인 어떤 생명의 위협이라든지 어떤 질병의 그 위험에 빠질 때에는 당장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정서적인 문제 같은 것들을 조금 좀 그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 그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처음에 충격에서부터 좀 벗어나고 그 다음에 이런 재난들이 좀 지속됐을 때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뒤따라오게 되거든요. 이게 좀 사회적인, 경제적인 것들이 지금 제대로 잘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직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밀어놨던 개인적인 어려움들도 닥쳐오게 되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또 커지게 되고 이러다 보면 재난이 오히려 이제 지나가면서 뭐 기간에 따라서 몇 달 후에 혹은 뭐 1, 2년 후에 자살률이 높아지는 경향들을 꾸준히 보여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보기에도 우리나라도 실제 지금 초기 2월, 3월, 4월 이때에는 자살률이 좀 감소하는 경향을 좀 보였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금 6월, 7월 여름이 되고 이제 가을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때가 되면 자살률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상당히 위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그 대구 경북에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일시적으로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그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면서 의료진들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정부의 지원도 이제 자꾸 좀 충분히 계속 지속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력들이 많이 적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상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나 또 민간에서도 좀 예상을 하고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특별히 제가 좀 염려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장애인이나 노인과 같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입니다. 더 크겠네요. 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이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이렇게 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들을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뭐가 있냐면 노인정이라든지 네. 이런 또 마을 회관 같은 거라든지 그렇죠. 이게 노인분들이 좀 평소에 이렇게 좀 모여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좀 생활하던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다 통제되고 그렇죠. 지금 이제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집안에서 지금 꼼짝없이 시간을 보내게 되고 또 더군다나 노인들이 또 이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좀 위험하다는 부분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더 좀 위축되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정말 어떤 심적 위기에 빠질지가 정말 너무나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라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더 좀 관심을 갖고 뭔가 좀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좀 마련하는 게 꼭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코로나 블루라는 말씀 하셨는데 코로나19와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마 합쳐져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잘 모르지만 통계상 뭐 일단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 중에 한 10분의 1, 10명 중에 1명꼴로 자살을 한다. 뭐 그런 말이 있던데 그런가요? 예, 그건 뭐 이제 우울증 환자 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가 자살을 시도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고, 뭐 실제로 뭐 다 이렇게 사망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그런 위험성을 가지게 되신다는 건데, 그래서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 코로나 블루라는 거는 사실 정확하게 어떤 병명이라기보다는 이런 코로나 감염 사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황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겪게 되는 일시적인 현상, 현실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마음이 위축되고 자꾸 좀 뭐 우울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이는 것이겠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더 지속되면서 심해지면 우울증까지도 될 수 있는 거겠고, 우울증이 되면 실제로 이렇게 뭐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이런 일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어서 우리 좀 조심을 해야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렇다고요.
1위인 것도 한두 해 그것이 아니라 지금 벌써 15년 이상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고 2위와도 아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1위라서 사실 우리나라의 그동안에도 굉장히 큰 문제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좀 약간 언급했지만 이런 사태가 계속 지속되면서 자살의 위험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사태에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뭔가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센터장님도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1위를 하면서 2위와 현격한 차이를 유지하는가? 이거 좀 떨어뜨리고 뭐 혹자는 이 극단적인 선택하는 거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네, 저희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자살은 예방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거를 노력하면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좀 충분히 그렇게 노력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다가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많은 이제 예산과 이런 것들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것을 통해서 자살률이 현저하게 떨어진 그런 신뢰들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가까운 일본이 그렇습니다. 일본이 뭐 한 해에 이제 3만 명 이상이 이제 자살로 사망을 하던 것들이 이제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특별 이제 정책을 좀 마련해 입안을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 숫자를 한 3분의 1 정도는 줄이는 그런 이제 결과를 보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과 이런 자원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아직 그쪽까지 못 미치는 모양인데요. 하여튼 다양한 데 쓸 데가 많은데 그래도 생명에 관한 문제니까 우선순위를 좀 둬야 될 텐데.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인간의 생명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그렇죠. 거니까요. 우리가 생명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그런 생명 존중의 캠페인을 저희가 이제 또 그 일환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사회적인 그런 가치가 조금 더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자살 예방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저희 사업 중에 하나로 하고 있는 것이 보고 듣고 말하기라고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보고 듣고 말하기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인데 자살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살을 좀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은 분들을 저희가 생명사랑 지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영어로 이제 게이트키퍼라고 하는데 자살로 가는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이 이제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면 그분들이 자기 주변에서 자살의 위험성을 보이는 사람들을 좀 발견해서 혹시 그런 정말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또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을 확인한다면 그분들을 도와서 적절한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그런 기관에 이제 연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함으로 해서 자살률을 실로 낮추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명사랑 지킴이가 된다는 것은 결국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생명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인데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대전 시민의 한 1%에 해당되는 그 숫자만큼 매년 지금 이제 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씩 그 교육을 받은 생명사랑 지킴이가 지금 이제 배출되고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활약과 노력을 통해서 대전시 또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자살률이 낮아지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해외 선진 사례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쪽 연구도 하시고 경험도 많으실 텐데 특별히 좀 센터장님이 살펴본 나라 예를 아까 잠깐 들으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거기서 어떤 기관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지역
건강, 지역 정신 건강 측면에서. 네, 그거는 이제 뭐 각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그다지 성공적으로 평가되지 않는 국가였습니다. 이게 그래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자본주의가 굉장히 좀 강하고 그렇죠. 그리고 좀 그 의료 같은 것들도 좀 이렇게 민간 중심으로 좀 돼 있는 나라라서 그래서 그것이 그 민간 의료가 자본을 이제 충분히 거기에 투자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앞선 기술이라든지 좋은 치료를 할 때 큰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 가장 세계적으로 앞선 이제 의료 선진국이 되기도 했지만 이제 돈이 없고 네. 좀 경제적으로 그런 진료비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은 그 앞선 그 치료를 좀 충분히 다 받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던 나라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뭐 그런 문제들이 쭉 이제 얘기가 되면서 그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네네. 이제 그동안 의료보험에서 소외됐던 분들이 많이 이제 의료보험으로 좀 흡수되고 뭐 이러면서 좀 전반적으로는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은 이제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점에서 그 어떻게 하면 좀 어려운 질병의 문제를 이제 빨리 해결책을 찾는가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좋은 그런 모범 사례를 보여주는 국가라는 측면이 들지만 다른 측면에서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네. 뭐 미국보다는 조금 그런 이제 선진 의료라는 측면에서는 좀 약간 뒤떨어지지만 모든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런 면에서는 좀 미국보다 좀 앞서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의료라든지 특히 이제 정신보건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그 지원 서비스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국가가 직접 이제 그 경영을 하는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논리로만 해결될 수 없는 가장 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도움을 많이 필요하는 사람에게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역사회 안에 어떤 필요한 서비스들을 이제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건데 어떤 한 지역에 그 일정한 인구가 있을 때에 그 일정한 인구에 해당되는 어떤 진료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한지, 뭐 입원 병실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 사례 관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 재활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여러 가지 필요한 서비스의 구성 요소들을 필요한 만큼 갖출 수 있도록 국가가 이제 지원을 하고 그런 서비스들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서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호주나 뭐 또 핀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그런 것들을 아주 잘 하고 있는 사례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제 시간이 좀 됐지만 그래도 궁금한 게 많은데요. 센터장님 개인적으로 살아온 과정을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네. 언제부터 그러니까 초중고 이렇게 거치면서 언제부터 나 의사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뭐 아주 일찍부터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니고요. 네. 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그냥 평범하게 공대에 가서 네, 그 시대 많이들 그런 생각들 했거든요. 그냥 네. 좀 이제 뭐 회사 취직하거나 뭐지 그렇게 했다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고3 때 이제 뭐 어떤 기회가 생겨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뭐 제가 이제 의사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한 게 제 주변에 뭐 의사분들이 사실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좀 못했었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는데 뭐 제 경험상 지금 어떤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그 정신과 의사의 어떤 그에 대한 영화였는데 그 정신적인 어려움, 뭐 이제 다중인격 장애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돕는 그 의사였는데 그를 정말 그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멋있다 하는 생각을 했고 저런 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그때부터 좀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TV 드라마인가 어떤 프로그램에 의사 되는 과정에 대한 얘기가 언뜻 본 것 같은데 보니까 뭐 인턴, 레지던트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인턴은 뭐 병원에서 계속 쳇바퀴처럼 돈다. 레지던트는 거기서 살아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좀 그만치 힘들다. 뭐 그런 표현일 수도 있는데 우리 센터장님 어떠셨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인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인턴이라는 게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땄지만 네. 실제로는 이제 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험은 없는데 뭐 응급실에서나 여러 상황 속에서 환자 상태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부담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인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과를 돌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의사가 될지가 이제 결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해야 되는 그렇습니까? 거라 그게 좀 어려웠죠. 사실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어서 정신과 레지던트가 되고 싶었는데 뭐 정신과 레지던트가 될 수 있을지 이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1년을 그렇게 이제 지냈어야 되니까. 정신과 경쟁률이 센가요? 뭐 아주 높은 거는 아닙니다만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꾸준히 지금 이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좀 있는 과라서 그렇습니까? 조금 경쟁이 있죠. 그러시구나.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런 힘든 일을 겪고 이제 진료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뭐 보람도 틀림없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 중에 혹시 뭐 이렇게 밝히면 곤란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일, 환자와 겪었던 경험 뭐 이런 거 있으면 하나 정도 소개해 사실은 주실까요? 뭐 그 의사로서 환자에 대해서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네. 오히려 좀 이렇게 좀 아쉬운 경우가 더 많이 기억이 남기는 하겠죠. 사실 이제 정신과 의사의 특성상 뭐 모든 의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이제 진료를 하다가 잘 돼서 나아진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렇지 못해서 뭐 이제 특히 이제 자살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제일 기억에 남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 좀 이제 보람이 생각이 된다면 그래도 제가 뭔가 좀 환자에게 도움이 됐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느껴지는 분이 좀 그렇게 될 수 있겠는데 뭐 최근에 생각을 해보면 한 3년 전에 저한테 이제 입원하셨던 환자분인데 이분이 10년 이상 그 이제 병을 앓으면서 매년 한 번 이상, 2번, 3번 이렇게 입원을 반복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증상도 심하고 또 부작용도 심하고 해서 이제 좀 입원해서 치료하면 조금 나아졌다가도 또 퇴원하면 또 약을 안 먹고 뭐 이렇게 해서 뭐 1년에 2번, 3번을 그냥 10년 동안 계속 입원을 계속 하다 보니까 본인도 너무 힘들고 가족들도 너무 지쳐있고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 3년 전쯤에 이제 저한테 이제 입원을 하시면서 제가 이제 환자분 상태를 보고 여러 가지로 이제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해서 부작용이 좀 있지만 효과적인 약을 좀 써보자. 네. 그리고 이게 좀 부작용이 있더라도 우리 좀 끊지 말고 좀 잘 좀 먹고 해서 어떻게든 좀 입원 안 하고 좀 잘 지내보자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행스럽게도 하여튼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지금 입원 안 하고 한 3년 정도를 지금 이제 잘 병원을 다니면서 지내고 계셔서 본인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가족들이 굉장히 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서 참 보람을 느끼고 있는 그런 환자분이 그 토원 치료를 이제 계속 하신. 그 토원 치료를 계속 하면서 이제 그렇게 10년 동안 그게 뭐 한 2, 30번을 입원하셨던 분이 더 이상 입원을 안 하니까 많은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아유, 엄청나게 가족들 고마워하겠네요. 이 센터장을 맡으신 지 얼마 되셨어요? 우리? 저는 이제 그 기초센터장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2003년부터 센터장 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오래 하셨네. 광역센터가 이제 2013년에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또 계속 센터장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 건강에 관한 그 흐름 이런 거는 다 머릿속에 끼고 계시겠네. 이거
17년가량 지금 하고 계시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또 5개 구에 센터들이 있어서 또 센터마다 또 센터장님들이 다 계셔서 또 각 센터별로 고유한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 제가 다 뭐 꿰고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지역 센터의 일들이 다 여기 보고가 될 텐데 궁금하긴 한데 이 지역 센터별로 조금 정신건강 측면에서 예를 들면 서구와 뭐 유성구가 좀 다르고 뭐 이런 측면이 발견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제 거는 생각해 보시면 서구는 인구가 한 50만이 넘는 그런 큰 이제 도시 자치구고요. 그죠. 근데 지금 뭐 대덕구나 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20만이 채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2배 이상 그 크기가 차이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또 뭐 이제 상대적으로 유성구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나 또 이 뭐 학업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그래도 좀 높은 부분인데 뭐 대덕구라든지 이런 또 구도심 쪽 이쪽은 좀 그런 것들이 조금 좀 못하기도 하고 뭐 산업이나 경제 뭐 또 그런 지역일수록 또 좀 이렇게 가정이 깨어진 경우들이 또 참 많은 것을 저희가 좀 보는데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이제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또 뭐 특별히 이제 제가 하는 거는 경제 지원을 받는 이제 그 아파트 단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모여 사는 지역은 또 좀 다른 그런 특성을 가져서 특성들이군요. 뭐 이제 알코올 중독 문제가 좀 많다거나 또 자살이나 뭐 이런 문제들이 좀 많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살펴야 될 부분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이게 5개의 센터들이 있지만 센터들마다 이제 그 지역의 어떤 특성에 맞추어서 좀 고유한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하시죠. 어떤 그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 중에 환자의 마음을 공감하며 보호자와 함께 고민하는 것이 진료의 첫걸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세요? 네, 진료 철학, 우리 센터장님만의 좀 궁금한데요. 뭐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네. 그 결국은 사람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사람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저희 정신건강의학과 이제 진료의 특성상 환자분들이 증상이 심해지고 할 때는 본인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특히 이제 가족들에 의해서 병원에 오시고 하면 이 가족들과 서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있고 서로 막 비난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 의식 해소가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될 수도 뭐, 있겠네요. 예, 그렇죠. 질병 증상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네. 또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적으로 좀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맞아요. 좀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이런 경우들도 사실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어떻게든지 서로의 그 입장들을 좀 이렇게 잘 듣고 서로의 입장들을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걸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치료의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떤 경우는 그 치료의 우선순위를 뭐 전문가로서 먼저 고집하는 것보다도 당사자, 환자나 혹은 또 가족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치료도 진행을 하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진료를 하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겠네요. 근데 사회적인 통념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제가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 조금 위험하다 이런 생각도 옛날부터 했었는데 지금은 뭐 조금 그런 생각이 누그러졌을지 모르지만 그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병이지.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실제로 정신질환이 잘 조절되지 않고 증상이 심해졌을 때는
본인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그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진주에서 그 이제 정신질환 때문에 이제 생겼던 그런 방화 뭐 이렇게 네. 하고 또 사람을 해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고요. 뭐 저희 정신과 전문의가 또 정신질환 앓고 있는 분에게 또 이제 이렇게 살해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질병이 조절되지 않고 심해졌을 때 생긴다는 것이고요. 그런 분들도 적절하게 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잘해서 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만 될 수 있었다고 하면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저희가 그 지역 사회에서 이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사실 이분들은 정말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좀 연약하고 순수하고 상처받기 쉬운 그런 분들입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마음이 좀 순수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로 있어서 상처를 더 잘 받고 그래서 또 정신질환도 생기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적인 인식에서 그 이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좀 위험하다든지 좀 뭐 폭력적이라든지 이런 생각이 드는 이것은 일단은 그 언론에서 조금 그 이제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생기는 그런 몇 가지 좀 많지 않은 그런 일들을 좀 과도하게 좀 이렇게 좀 전달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일부 하여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게 병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문제다 보니까 그 범죄 중에서도 좀 이렇게 좀 특별하게 뭔가 좀 이렇게 이해 잘 안 되는 그런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게 사람들 마음속에 좀 이렇게 각인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라고 생각을 그렇겠네요.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 조사에 따르면 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그 비율과 일반 시민들이 중에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을 따져보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겠네요. 적절하게 잘 치료받아서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그게 정말 원해서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니까 그 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그분들을 잘 돕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2017년인가? 지금 계획으로서는 아마 좀 그렇게 됐죠? 아니 센터장님이 상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 무슨 2017년요? 스스로 너무 자랑하는 게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보건복지부 상 받으셨네요. 정신건강이나. 예, 이제 주실 때는 뭐 국민정신건강 증진과 네. 뭐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해서 이제 주셨는데 네. 글쎄 뭐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그 이제 저희 센터 같은 센터가 지금 전국에 한 300개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제 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협회장을 제가 좀 맡아서 이제 일을 했었고 그러시구나. 그 협회 일을 하면서 이제 이 센터에서 일하시는 우리 실무자분들이 지역에서 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좀 이제 복지부라든지 이런 분과 이제 협조해서 일을 하고 또 그 정부 시책으로 이제 뭐 그 정신건강복지법이 좀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네. 새롭게 많이 정책들이 좀 이제 시행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법이 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뭐 중간에서 어떤 좀 역할을 노력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인정을 해주셨던 걸로 좀 생각합니다. 네. 우리 센터장님 같은 분이 대전에 있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아예 뭐 그렇진 않고요. 뭐 이제 주로 그래도 이제 그런 전국 단위의 일들은 서울에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이제 지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좀 적으니까 좀 눈에 보이는 부분은 있겠죠. 센터장님이 지금 꿈꾸는 우리 대전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미래 모습 또 개인적으로 혹시 바라시는 소망 있으면 말씀해 주실까요? 뭐 이제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만 이제 국한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이제 이거는 뭐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가 되니까요. 이제 우리나라의 어디에서든지 네. 어떤 사람이라도 이제 중증 정신질환, 이제 조현병 같은 이런 중증 정신질환이 발병을 했을 때 좀 늦지 않게 어떤 필요한 도움을 받고 잘 치료가 돼서 그런 분들이 사회로 좀 복귀해서 자신의 어떤 인간다운 그런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네. 그런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더라도 사회로부터 배제되지 않고 사회에 잘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좀 사회가 됐으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국가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망 없으십니까? 개인적인 소망이야 뭐 이렇게 해서 잘 해가지고 명예롭게 네. 센터장 역할을 잘 하고, 사실은 이제 저보다 더 훌륭한 센터장에게 이제 이 업무를 좀 잘 넘기는 게 그게 제가 해야 될 소임이고 또 희망이겠죠. 시간이 참 많이 지나갔네요. 어떻게 인터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주로 많이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하신 대전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미래를 갖추기 위해서 시민들께서 함께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신 거, 부탁이나 아니면 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실까요? 정신 건강의 문제는 사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통계적으로 보면 그 우리나라 국민 4명 중에 1명은 평생 살면서 뭐 일시적으로라도 정신질환을 앓고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 문제가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내 문제가 될 수 있고 내 주변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편견 없이 좀 이 문제를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정신건강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내 이웃이고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좀 꿈꾸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네, 그래요. 아이고,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고 뭐 행복하길 원하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사회에 있는 모든 분야 사람들이 서로 협약하고 또 그렇게 서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환경은 썩 그렇게 바라는 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지역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센터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간 허락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도 힘껏 센터의 일 응원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아의 사람과 세상,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소중한 인연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극단적인 선택하는 거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다가 이제 예산과 이런 것들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것을 통해서 자살률이 현저하게 떨어진 그런 신뢰들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가까운 일본이 그렇습니다. 일본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 숫자를 한 3분의 1 정도는 줄이는 그런 이제 결과를 보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